좀 더 살펴보시죠. 대레이더 미사일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SEAD 작전이거든요.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 파괴 용도의 특수 미사일이에요. 저 왼쪽 그림입니다. 미제 저건 이제 AGM-88이라는 애인데요. 저는 레이더 그 전파 신호를 쫓아서 들어가요. 멀리 가죠. 무게도 한 400kg 되고요. 크죠. 큰 미사일입니다. 저거 윤 정부 들어와서 개발 시작됐어요. 저거 뭐냐면은 그래 전자권은 미국에 있어. 근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 우리 이상한 짓 해? 열받으면 전자권 협의 없이 우리가 국지전적으로 한 방 쥐어 팰 수 있는 거야. 한 방 패겠다 할 때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몸조심을 한다고요. 상대방이. 저런 거 안 하죠. 문재인 당연히. 윤석열 때 하잖아. 극초음속 미사일. 그 크기는 작게 나왔지만 꽤 큽니다. 저거 계속해서 ADD에서 얘기 나온 지가 언제고 저게 그 기술 개발한 지가 언젠데 천천히 하시라니까 천천히. 그 이심전심으로 다 천천히야 그냥. 슬로우. 윤석열 대선 패스트. 그 저거 금방 나올 거야. 급초음속 미사일. 윤석열 정부 되니까 이제 뭔 얘기 퍽 튀어나오냐. 279mm인가 그래요. 우리 저기 천무에서 쓰는 로켓이. 그거를 램젯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램젯이라는 건 뭐냐. 움직이는 파트가 없는데 고체로 뺑 쏘면 이게 이제 램젯이라는 건 이게 로켓 단면이라고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힘이 들어 있고 요 가장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로켓을 쏘면은 얘가 이제 뭐 음속의 2배 이런 속도로 날아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밖에서 공기가 밀려 들어와서 그거를 간격을 좁혀 놓으면 얘가 압력이 세지면서 확 열이 올라간다고요. 그 열이 뜨거운 데다가 그 로켓 연료를 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로켓 연료를 가지고 연소를 제대로 시켜서 가기 때문에 같은 양을 가지고 얘가 4배, 5배를 가요. 그래서 램젯 로켓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천무 로켓이 지금 50km 가거든요. 탄도 로켓 말고 그냥 대기권에서 가는 미사일 로켓이 50km 가는데 저게 한 200km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없어요, 저런 건. 보통 한 300km짜리가 되면 이제 단거리 탄도가 되고요. 단거리 탄도는 커지고 비싸져요. 근데 램젯은 움직이는 파트가 없어서 비교적 싸요. 예를 가지고 램젯을 만들어서 200km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거죠. 155mm 장거리 정밀, 그게 활공 유도 폭탄이 됐던 다른 형태의 램젯 폭탄이 됐던 간에 155mm 자주포에서 빵 쏘는데 저거 다 끝났어요, 개발. 그 전자장비가 10만 진가 5만 진가 그 포탄 나갈 때 그 가속력, 그걸 전자장비가 파괴가 안 되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탄 나간 다음에 날개가 착 펴지고 어쩌고 하면서 쭉 날아가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활공을 해서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똥 떨어져. 폭탄이 포물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 가고 굉장히 정밀하게 가고 미사일성이 있어요. 저거 그 기본 기술 해놨다고 얘기한 지가 업체가 지금 몇 년째인데 천천히 하시라니까요. 문재인 때 내내 그래서 저게 현실화 안 돼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저거 굉장히 서두르고 있을 거라고요. 찰령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타우루스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이제 제대로 개발하겠다고 패스트 하고 있는 거죠. 현무5 탄도미사일도 지금 패스트고 LSAM 미사일 방어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어 미사일, LSAM 100km 이런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거. 사실 개발 다 끝났는데 아직 배치 안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죠. LSAM2는 그거보다 더 높은 데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서두르고 있죠. LSAM2 미사일 개발. 문재인 때는 얘기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상승 단계 유격 미사일. 저기 얘기만 나오다가 엊그저께 시작됐어요. 연구가. 이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쏠 때 미사일이라는 게 상승했다가 이제 우주로 나가서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단계가 있어요. 셋인데 중간 단계 때는 또 요새 미사일들은 무수제비
이렇게 뛰듯이 그 대기권 그 맨 꼭대기 층에 부닥쳐가지고 이게 물 이렇게 통통 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해. 이 궤적이 진입할 땐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우리 진입할 때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LSM 이런 걸로. LSM, LSM2. 그 아래는 천궁. 그 아래는 MSM 혹은 이제 페이트리트 이런 걸로 잡는데 그 상승 단계 때 잡으면 제일 좋잖아.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한다고 시작했다고. 저 문재인 때 없던 얘기예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저거 4대를 더 도입하기로 했는데 저게 이제 보잉사가 너무 돈을 비싸게 부르니까 아예 확 개발해 버리고 말어. 그러니까 또 그거 개발 또 하세월 걸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요번에 4대는 사고 개발은 개발대로 따로 진행하고 둘을 같이 하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사러 간다 그랬을 때 내일 안 준다고요. 주문 넣으면 3년 후에 나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 한 대도 안 늘렸어요, 저거. 그 4대 요번에 나가요. 근데 3년 후에 나올 바에야 개발론자들은 3년이면 개발할 것 같아요. 개발해 봅시다, 그냥. 보잉에서 3년 후에 봤나? 3년 동안 개발하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저게 지금 방법을 일부 개발이냐, 일부 뭐 전부 개발이냐, 아니면 도입은 다 전부 도입, 일부 개발, 도입, 구매, 외산, 보잉 구매,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전체 개발이냐,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전체 구매하고 어차피 저건 또 필요하니까 국산화는 차분하게 가고, 국내 개발은. 그런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은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군수송계, 저거 올해 8월에 이제 제안서 마감받죠. 저 얘기만 돌던 거예요. 저게 왜 필요하냐면, 저게 아까 말한 저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할 때 좋고요. 북한의 유사시에 병력과 물자 넣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저게 공중에서 한 10,000m 이런 상공에서 떠 있는 드론 항모로 쓰기에 좋고요. 앞으로 아주 쓸모가 많은 비행기예요, 저게. 저거 개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스텔스기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저거는 개발이 쉽고 또 그다음에 저거 중에 제일 우리가 쓰고 싶은 기종에 제일 가까운 성격의 기종을 한 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중형, 소형 제트 여객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브라질의 엠브라이어 회사의 KC-390이라는 모델이 우리 육군이 말하는 우리 군이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게 그림에 있는 게. 근데 이제 엠브라이어는 한국이랑 손을 잡고 싶어해. 왜 그러면 한국이랑 손을 잡으면 저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솔루션을 얹어주잖아요. 그 조기 경보기도 얹어주고 뭐 건쉽 저기 위에서 무기 바바바바박 쏘는 뭐 그게 미사일이 됐든 뭐든 건쉽도 얹어주고 저기에다가 이제 뭐 말하자면 드론 항모도 얹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저 안을 변형시켜서 쓰려고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수송기로도 쓰지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이제 딜을 쳐서 그래 한국에서 저거 개발하세요. 지금 모델도 좋고 지금 모델보다 한 50% 30% 키운 것도 좋고 지금 모델은 25톤인데 한 30% 키우면 30톤 정도 20%만 키워도 30톤 되잖아요. 그럼 또 달라지거든요. 용도가. 너무 커지면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25톤에서 30톤 사이가 딱 적당한데 지금 25톤 걸 그냥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국내 개발해서 라이센싱해서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제작해 놓은 거 걔들이 들고 나가서 팔 수가 있잖아. 엠브라이어는. 그래서 둘이 딜만 잘 되면은 조건이 서로 맞아요. 엠브라이어랑 한국 사이에. 딜만 잘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컨대 이제 윤통령은 이제 백령도 공항을 서두를 겁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백령도 공항이죠. 저거 문재인 때 내내 속썩이다가 막판에 가서 억지로 된 거예요, 저거. 그 예타가 통과됐을 거예요. 저거 당연히 해야죠, 백령도 공항.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백령도 남쪽을 보고 있어서 비행기가 갈 때 이렇게 북한에 접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쪽, 서해 쪽으로 나갔다가 남쪽에서 올라가서 북한에서 그 비행기를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죽이려 했던 전차인데 문이 죽이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뒷배가 현대 로템쯤 되니까 죽기는커녕 수천억 적자 보면서 독이 바짝 올라서 팔려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폴란드에서 대박치고 조금 있으면 노르웨이 대박치고 몇 군데서 대박을 쳐요. K2 전차가. 그래가지고 현대 로템은 이왕 이 길로 들어선 거 전차에서 승부 내겠다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없던 전차를 지금 이미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저게 K3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공상과학영어에서 나오게. 저게 K3 전차예요. 그래서 사실 윤 정부는 K2 전차나 지금 있는 전차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K3 전차에 저건 한 7, 8년 후에 나오니까 K3 전차의 연구개발비를 좀 도와주면 참 좋아요. 물론 현대로템이 이제 돈이 많은 데라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데서 장사하면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국책으로 연구개발비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도와주면은 좋죠. 당연히. 저게 이제 K3 전차가 가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저게 일단 전열화학포 일반적인 포가 아니에요. 그 화약을 전기 펄스로 바깥에서 자극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폭발 시간을 조절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빵 하고 터지니까 가속력을 계속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포구에서 저게 한 1,000~1,5배 속도로 나가고 파괴력도 뭐 한 2~3배 이상 되고 뭐 사거리도 뭐 한 5~6배 되고 그래요. 저 무시무시한 포예요. 전열화학포는 저게 되면 지구에서 저 포를 만든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원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화시킨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저게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은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플라즈마 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전자 기술이에요. 전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열화학포, 그 다음에 저 탱크에 레이더가 있고 적외선 있고 탐지 정찰이 돼요. 30km 바깥까지. 그럼 30km 바깥까지는 포가 못 가니까 저 포가 일반 탱크포보다 훨씬 많이 가서 10km까지 그 파괴력이 있거든요. 일반 탱크가 한 2~3km밖에 파괴력이 없을 거예요. 이 탱크포는 안에 저게 없을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돌아가는 거 강선. 그래가지고 탱크포는 그렇게 멀리 못 가요. 그냥 슉 빠져나가는 포거든. 저게 탱크포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 강선이 없는 걸로 알아요. 탱크포가. 아무튼 의외로 짧아요. 탱크포의 그 파괴력은. 근데 쟤는 훨씬 더 사거리가 길어지죠. 전열화학 보니까. 그럼 30km 바깥에 걸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그럼 뭘로 때려?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때려요. 저 안에서 어깨에서 미사일도 발사되고 등 뒤에서 어깨에서 드론도 발사되고 그래요. 별거 다 있어요. 저게. 뭐 적외선도 들어있고 스텔스 기능도 있고. 스텔스 모드에서는 축전지로 움직여요. 슬슬슬슬슬슬. 그래서 쓱 움직여서 소리 안 내고 빠져나와 버려요. 골 때리는 거죠. 상대방은 저런 식으로 생겨서 지상파 레이더 때려도 제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 로테온 폴란드에서 번 돈으로 K3 개발을 서두를 거예요. 저거 나오게 되면 2030년경부터는 저희가 전 세계 전차의 제왕이 되고 저거 좀 미국에서도 팔아달라 그럴 거고 저거 좀 미국향으로 좀 수정해서 팔아주면 되고 그럼 뭐 수천 대 팔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거 개발 성공하면요. 제대로 된 전차 파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 그래요. 한꺼번에 가고 있어요. 지금 기갑이. 그럼 그거의 작은 버전들, 아기자기하게 변형한 거 그런 것들은 몇 개 다른 나라서들도 쉽게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박격포를 요새 박격포가 120mm 박격포면 말이 120mm지 박격포 포탄 하나가 이만한데 그러면 기갑차 위에다가 작은 기갑차 위에 기갑차 해서 거기다가 포탄 잔뜩 쟁여놓고 포가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자동으로 장전되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들어서 못 넣어요. 저거 빨리빨리 쏠려면. 저희 그런 거 만들었거든요. 자주박격포.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기자기하게 하위급의 기갑들은 여러 나라가 만들겠지만 제일 상위로 딱 올라가면 50억, 60억, 100억 저런 거는 지금 K2가 100억인데 저런 건 150억 할 거라고 한대 탱크가. 자주포가 한 5, 60억 하죠. K9 우리 전 세계 최고 자주포가. 장갑차도 한 6, 70억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레드백. 그러니까 저런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기갑은 전부 대한민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대한민국 외에는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저런 것들이 개발 성공하면 한 7, 8년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수중 감시 프로젝트 강화할 거고요. 저거 센서 많이 안 깔았거든요. 문재인이. 엄청 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전력 강화할 거고요. 핵잠수함을 물꼬를 트겠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는 핵잠수함이 구현이 안 되겠지만 저 물꼬를 미국과 상의해서 트거나 해서 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 통령이 어떤 과업을 짊어지고 있나, 뭐 이거를 자기가 짊어진 과업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잘 짊어지고 나갈 건지 아니면 그 인지 못하고 못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어떤 과업이 그 사람한테 주어져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윤 통령이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눈으로 보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저건 갖고 있어요. 미중 전쟁과 가치 동맹. 저건 다시 말하면 중국은 침몰하고 있고 미국과 가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저건 확실해요. 그다음 주적은 중국이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저 한반도의 한반도 북쪽에 중국군의 진입을 가로막는 그런 전력을 계속 시급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MD를 시급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서해에서 맞겨룰 수 있는 전력을 시급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위성을 시급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주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구조 붕괴. 저건 뭐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게 분단구조가 결국 그러니까 윤 통령 본인의 생각엔 내 임기 내에서든 내 임기를 넘어서든 저 일 발생한다. 조만간에. 그런데 휴전선은 미중 타협의 지정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침몰하고 미국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은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한반도 사수 체제를 지금 나의 임기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쭉.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격퇴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된다. 저 길로 가고 있죠. 저 노란 거에 까만 글씨 혹은 흰 글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저 노란 거에 흰 거, 서해 한반도의 사수, 중국과의 충돌. 저건 임기 내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임기 밖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고. 북한 자유화. 저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자유화되는 경우 북한을 한미 지정학 영향권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자유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외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관점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 통령의 군사안보 동맹에 관한 한무덕이에요. 아까 이거요. 저 오각형 중에 저 맨 꼭대기가 저렇다고요. 그러니까 저거가 잡혀야 나머지 것들이 잡혀요. 저거 이제 잡혔고요. 정당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뭐 정당이 직접 손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버팀목 역할을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인줄서 쏟아내고 있네. 그 다음에 행정부 관료 정상화는 이제 공들여서 하고 있고 저거에 대한 마지막 그 반항 혹은 반란이 이 경찰대라 불리는 양아치대학인가 뭔가 경찰대학 출신들 특권 경찰들의 반란이었죠. 그거 진압됐으니까.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모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해와 한반도가 주전장이고 주적이 중국인데 무슨 한가하게 항모 얘기하냐. 이게 전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에 안 썼을 때 어디에 쓸 수 있냐. 항모 좋다 이거야. 웅장하고 뭐 기깔나고 자존심 생기고 다 좋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그 돈을 거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써서 더 효과가 큰 게 뭐냐는 거죠.
그건 서해를 주전장으로 하고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했을 때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아서. 그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항모를 주장하시고 싶은 분은 주전장이 서해와 한반도인데 그리고 주적이 중국인데 항모를 어떻게 쓸 수 있다를 설득을 해 주셔야 돼. 그거 없이 대양 항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 좋게 봐주면은 국뽕 코인팔이고요. 네. 그게 제일 좋게 봐준 거예요. 아니면 바보거나 간첩이거나 해군 철밥통 심부름꾼이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제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KF-21 같은 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은 일이 뭐냐면, 저는 함재기 개발에 찬성하거든요. 항모는 반대하는데, 제가 이렇게 함재기를 들여다보면 진짜 함재기에 쓸만한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슈퍼호넷이 제일 쓸만한데, 슈퍼호넷은 비행기 급수로 딱 보면 KF-21보다 툭 처지는 급이니까. 그 다음엔 F-35B는 그거는 비행기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는 거고요. F-35C가 괜찮은데 그건 비싸고. 그래서 중간급이 없다고 여기가. 슈퍼호넷과 F-35C 사이, 혹은 C도 또 이 내부의 폭장량이 작으니까, 어저께 봤잖아요. 2.6 세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두 개 합쳐서. 근데 얘는 잘 나오면 한 4세제곱미터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재기 미국이랑 윤석열 정부가 어떤 종류의 협의를 좀 한 1, 2년 안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재기를 개발하면 미국 항모와 함께 움직이는 한국 공군이 필요에 따라서 미국 항모를 이용한 연합작전을 하겠다. 라는 미국과의 약속, 공인된, 그걸 어느 순간인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의 항모를 우리 항모처럼 쓰면 되는 거지. 항모까지 끌고 나가서 뭔가 군사적 행위를 해야 될 때면은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99%.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미국 항모에서 착륙하고 미국 항모에서 발진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상호양해. 오케이, 당신들이 그럼 우리 함재기 한번 개발해 볼게. 개발해 와서 뭐 좋은 것 같으면 또 몇 대 사기도 해. 그런 시원한 얘기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랑 한번 퉁을 쳐주면 함재기 항모를 둘러싼 이 소모적인 이 이상한 난잡한 얘기는 싹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그런 함재기 하나 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멋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